반갑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 세무사 최종 정리 재무회계고요. 우리 얘는 한 4분의 3 정도는 그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4분의 1은 여러분 직접 풀이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표를 보면 모의고사 문제 풀 거고요. 진도별로도 풀 거고 전범위로도 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진도별로 하나, 그 다음에 전범위로 하나 이렇게 풀 거고요. 풀이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론 정리도 좀 하겠죠. 좀 빡빡할 겁니다. 왜냐면 전체 내용을 8회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재무제표랑 개념책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객관식 때 전체 내용 안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 얘기를 좀 쭉 하겠지만 다음 회차부터는 이거 우리 진도별로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풀이하면서 이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1교시 때는 요 진도별로 종합사례 문제 풀 거고, 여러분 한 20분 정도 들여서 실제 풀어보게 한 다음에 강평하면서 관련 이론이랑 왁구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책 보시면, 이 파이널 문제집 보시면 앞에는 진도별로 종합사례가 있고 뒤에는 모의고사가 15회가 있거든요. 15회를 당연히 우리가 시간 내에 풀 수는 없겠죠. 이게 한 3년치 우리 주말 GS 했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건데, 올해는 제가 문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넣어놨어요. 15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한 회차에 한 개 정도는 볼 거예요. 15회를 우리가 다 풀 수는 없고 할 건데, 여러분 순서대로 하면 풀어올까봐 제가 그때 랜덤으로 풀어보세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푸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와서 정말 시험 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 연습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강평도 하고 그때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할 거기 때문에 정말로 실전을 좀 연습하러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진도는 요 순서로 나갈 겁니다. 오늘은 문제를 모의고사는 풀겠지만 요건 안 풀겠죠. 요건 이론 설명만 하면 되니까. 우리 저번 주에 뭐가 있었죠? 저번 주에 회계사 1차 시험이 있었죠. 요즘 전문 자격사 시험을 회계사나 세무사가 회계사랑 세무사랑 다 합하면 응시 인원이 겹치는 인원을 빼더라도 한 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 명이면 서울 시내에 있는 4년제 대학교 경영학과 정원보다 많아요. 이게 겁나 많이 보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회계사도 올해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원가 회계가 좀 어렵긴 했는데 재무회계도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우린 또 세무사잖아요. 아시죠? 홀수회, 짝수회. 올해 무슨 회예요? 홀수회. 올해 뭐가 어려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올해 회계학이 무조건 어려워요. 무조건 100%예요. 100%. 여러분은 세무사 같은 경우 1차에서 세법으로 난이도 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으로 난이도 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차피 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우리 세무사 1차는 난이도 조정하면 무조건 회계학이에요. 원가가 어렵던 재무회계가 어렵던. 그래서 이거 문제 풀면서 좀 주제가 큰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제가 또 잘 찍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간단한 OT는 여기까지 했고요. 일단 그 프린터 나눠드린 거 보면, 네, 그 뒤에 오늘만 프린터를 나눠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다음 회차부터는 여기 있는 걸 그냥 풀 거거든요.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걸 그냥 매회 프린트해서 줬는데 이게 프린트 하니까 저도 좀 번거롭고 여러분도 좀 번거롭고 해서 책으로 냈어요. 돈 벌려고 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 기본서를 들고 같이 들어오셔도 되고 Q&A 갖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제 수업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냥 본인 갖고 있는 기본서나 요약서 갖고 들어오시면 돼요. 내용 정리를 아주 길게 뻑적지근하게 하진 않을 건데 꼭 필요한 왁구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프린터 보시면 뒤에 보시면 개념체계와 재무제표 표시 기출문구 정리가 쭉 나와 있는데 여태까지 시험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 문구를 정리했지만 요걸로만 안 하고 저는 그냥 지금 제 기본서에 있는 것 같고 시험에 나올 내용을 전부터 쭉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쭉 한번 볼 거니까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뒤에 보시면 타시험 기출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한 2교시, 한 1, 2교시 한 2시간은 이 2장의 개념체계랑 3장의 재무제표 표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할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다 보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다음 회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오늘도
거기 뒤에 있는 모의고사 1회 풀고 갈 거예요. 모의고사 풀어? 모의고사 풀어? 그럼 난 안 올래요. 이러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25문제니까 30분 놓고 딱 할 거예요. 30분 놓고 풀고 같이 채점하고 점수도 한번 돌아가면서 보고 평균 몇 점 되는지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강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쵸? 올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가 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어렵게 나온다고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계산 사이즈가 좀 커지거나 실수 요소를 좀 많이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 개념체계부터 시작할게요. 개념체계에서 말문제 나오는 문구들을 저랑 하나씩 볼 거야. 일단 제가 기본에서 띄워놨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가 그 요약해서 필기할 테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로 우리 개념체계가 왜 나왔습니까? 개념체계가 우리 IFRS의 재정 방법이 어떻게 되죠? 재정 방법.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많아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싶지만 이제 정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재정 방법. 우리 IFRS의 재정 방법, 회계 기준의 재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랑 뭐가 있죠? 귀납적 접근법이랑 연역적 접근법이 있죠. 귀납적 접근법이 뭐예요? 회계 실무를 보고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게 귀납적 접근법이고 가정이나 명제를 세운 다음에 회계 기준을 도출하는 게 연역적 접근법이죠. 현대 회계는 귀납적 접근법이랑 연역적 접근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IFRS는 연역적 접근법 쓰고 있어요. 연역적 접근법. 그래서 연역적 접근법이 뭔데? 가정이나 명제를 세우고 거기서 회계 기준 IFRS를 도출하는 게 연역적 접근법이에요. 아시겠지만 개념 체계가 뭡니까? 가정이나 명제가 개념 체계야. 그래서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 체계의 의의를 묻는 건 안 나와요. 이건 물어볼 수 있겠지. IFRS는 귀납적 접근법에 의해서 작성되는지 연역적 접근법에 의해서 작성되는지. 그럼 연역적 접근법에 의해 작성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나 명제를 세워놓고 회계 기준을 만들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명제에 해당하는 게 개념 체계라고요.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럼 봐봐. 개념 체계를 베이스로 IFRS를 만드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IFRS가 도대체 뭡니까? 회계 기준이 뭐예요? 회계 기준이 뭐예요? 와, 우리 학생을 2년 동안 2년이라면 안 되나? 미안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봤는데 매너일구 본 것도 거의 처음인데요. 그쵸? 못 알아볼 뻔했네. 자, 돌아와서 보시면 IFRS가 뭡니까? 회계 기준이 뭐예요? 자, 욕할 뻔했네. 자, 여러분, 이게 IFRS가 재무제표, 회계 기준이라는 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우리들의 약속 아니야? 그럼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게 IFRS는 모든 재무보고에 적용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요. IFRS 자체가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 지금부터 배울 개념체계. 개념체계는 뭐예요? IFRS 회계기준 작성하기 위한 가정과 명제니까 개념체계도 재무제표에만 적용될까? 아니에요. 개념체계는 모든 재무보고에 적용이 가능해. 이거 누가 IFRS였어. 모든 재무제표에 모든 재무보고에 적용이 가능해. 그래서 오답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개념체계는 혹은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모든 재무보고에 적용이 가능해. 이거 체크하시고. 자, 두 번째로 그럼 여러분 개념체계와 IFRS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있겠죠. 저번 주 주말에 저희 딸 데리고 잠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이게 뭘 타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내리더니 흑돼지 먹이주는 체험이 있었다고요. 흑돼지한테 감귤도 주고 이렇게 강냉이도 주고 그랬어요. 저희 딸이 한 5분 동안 주고 나더니 집에 가는 길에 아빠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아직 안 정했어. 왜? 흑돼지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흑돼지 그래 먹자 그랬거든요. 그쵸? 저랑 저희 아내는 그 딸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으로 키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공부하다 보면 가끔씩 행복하지 않을 때 있거든? 공부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당연히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IFRS와 개념체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1순위가 뭐라고? 개념체계가 1순위예요. IFRS가 1순위예요. 괜찮을까요? IFRS가. 그래서 여러분 말 문제 이제 대비해야 되는데 말 문제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내가 필기한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보고 나서 어디로 돌아가서 뭘 봐야 돼요? 실제로 교재를 가고 기준서에 문구가 어떻게 나와있는지 봐야겠지. 그럼 이 문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쭉 넘겨보시면 저만 볼게요. 저만 어차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보시면 개념체계는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체계의 어떠한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우선하지 않는다. 실제로 요 문구가 나온다고요. 오답용으로 뭐가 나와? 우선한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필기할 게 아니라 요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겠지.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쵸?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좋아요. 그럼 사실 개념체계가 몇 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신기한 것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 문제 보고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올해는 그냥 다시 앞쪽에서 냈어요. 앞쪽에서. 개정된 내용 안 다루고. 왜냐면 개념체계가 개정되고 나서 한 2년 동안 그 개정된 내용만 불꽃같이 나오다가 회계사 시험은 올해 다시 개정 안 된 부분 냈거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돌아와서.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봐봐. 개념체계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체계도 개정되지. 그쵸? 그럼 개념체계가 개정되면 이 IFRS 개정되는 것도 자동으로 되나? 아니죠. 그래서 지금 IFRS랑 개념체계가 안 맞잖아요. 개념체계만 개정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말문제 문구를 보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개념체계가 개정된다고 해서 IFRS가 자동으로 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괜찮을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 좋아. 여기까지 얘기해 봤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개념체계 봤는데 다른 얘기는 할 얘기가 없고 저만 볼게요. 개념체계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개념체계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개념체계라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개념체계는 재무보고서를 잘 쓰는 법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게 개념체계예요. 그럼 재무보고서를 잘 쓰는 법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게 개념체계이기 때문에 개념체계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 나와. 어떤 목적?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보고서 잘 쓰는 법 얘기하려면 일단 보고서의 목적이 뭔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뭐 물어봐? 구성이 질적 특성 물어보죠. 질적 특성이 뭐예요? 잘 오셨어요. 질적 특성이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 게 질적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여기서 많이 나오고 개정되고 나서 뒤에가 많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이쪽 이번에 회계사 시험에 여기 냈어요. 여기 올해 여기서 두 문제 냈어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잘 쓰는 보고서의 특징까지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개정되고 나서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 인식은 되게 쉽기 때문에 정의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봤었죠? 우리 측정이요. 역사적 원가의 특징, 현행 가치의 특징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전통적으로 개념 체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정리해 볼 거고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지. 뭐 있어요? 자본유지 있잖아. 자본유지. 자본유지는 사실 최근에는 말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자본유지가 뭔지는 알죠? 잘 오셨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 자본유지는 계산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 문제. 물론 여기선 다르지 않겠지만 작년에 다른 시험에서 자본유지가 정말 속된 말로 지리는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거 제가 주말 GS에서 풀릴 거예요. 그쵸? 작년에 나왔는데 문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1교시 때는 요렇게 정리할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봐자.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목적이 나와 있는데 나랑 얘기 좀 해보죠. 얘기 좀 여러분. 우리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있거든요. 일단 재무보고는 뭐지? 지금 자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하고 같이 주치는 것들은 집에 가서 본인 갖고 있는 책이나 요약서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걸 읽어봐야지 필기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쵸? 필기를 보고 있으면 안 돼. 문과 그대로 나오니까. 재무보고가 뭡니까? 아, 표정이, 아, 씨발, 물어보고 싶어요. 표정. 아, 여러분. 이게 뭐, 물어보고 이런 재미도 없으면 제가 뭐, 무슨 재미로 사나요? 재무보고가 뭐죠? 재무제표 플러스 알파를 재무보고라고 하지. 재무제표는 과거 지향적인 정보나 재무적 정보만 있으니까 미래 지향적이고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한 플러스 알파에서 재무보고라고 하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고. 그럼 일반 목적의 뜻은 뭐였지? 일반 목적? 일반 목적의 뜻은 뭐였어요? 일반 목적의 뜻은 뭐였습니까? 기업에 정보 이용자가 엄청 많잖아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기타 그 밖의 채권자, 정부, 감독 당국, 일반 대중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바라는 게 많다고 그랬지. 서로 바라는 게 많은데 걔네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넣으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를 정해서 너가 원하는 정보면 나머지 우리들도 오케이 할게 그랬죠. 그게 일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반 목적이라는 게 모두가 오케이 한다는 뜻이야. 모두가 오케이 하는 재무보고를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모두가 오케이 하는 게 일반 목적 재무보고니까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정보 이용자예요. 주요 정보 이용자. 주요 정보 이용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주요 정보 이용자 누구 있죠? 현재 및 다 쓰면 좀 그러니까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만 주요 정보 이용자지. 얘네가 뭔데요? 실제로 이 회사에 돈 넣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잖아. 실제로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 얘네가 주요 정보 이용자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얘네들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좀 얘기해보면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걸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일단 얘네들을 주요 정보 이용자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는 다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어야만 하나요? 아니지. 얘네들이 주요 정보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나 이렇게 다 쓰면 오늘 끝이 없는데 제공 안 하죠.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쵸? 결국 일반 얘네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바라는 정보가 뭡니까? 저희 아내도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도대체 1년에 얼마 버는 거야? 이번 달에 얼마 돈이 들어올 것 같아?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랬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기업에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 니네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가 궁금한데 그거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 하더라도 다른 원천에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도 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요? 두 번째로.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 경영자요. 경영자. 일반 목적 재무보고 누가 만들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누가 만들어요? 경영자가 만들잖아요. 내가 만든다고, 얘가 만든다고, 얘가. 그럼 얘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까 안 할까? 윤돈이 요약서 볼까 안 볼까? 최근엔 전 본 적이 없어요. 의존 안 하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경영자는 그 중에서 요만큼만 주는 건데 뭘 의존해 뭘.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만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문구가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공급자다. 맞아요, 틀려요? 공급자가 준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공급자다. 맞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 경영자가 작성한다면서요. 맞죠? 경영자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수요자다. 이건 틀리지?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수요자다.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주면 안 돼? 그쵸? 하면 안 돼?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너무 서운한데? 이거 의존해 안 해?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수요자야 아니야? 수요자 맞아요. 우리 뭐 배워요? 관리회계 배우지. 관리회계 경영자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다 보면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수요자다 그러면 틀린 말 같다고. 회계 정보의 수요자 맞아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수요자는 아니겠지만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에 원가 관리 얘기가 개 어렵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말 GS 하면 절반은 어민 선생님이 내고 절반은 강경태 선생님이 내는데 그분 클래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 평소에 쉽게 했다고 해도 좀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후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힘 좀 줬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랑 저랑 같이 내는 날에는 문제가 어떨까요? 저는 쉽죠. 어쨌든 그래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지 마시고 뭐 경영자는 회계 정보의 공급자며 수요자다 이것도 좀 써놓으시고 오케이. 자 그럼 문구 잠깐 볼게요. 문구 잠깐 보면 주요 정보 이용자 있는데 중요한 건 뭐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주요 정보 이용자라 하더라도 다른 원천에서 입수한 정보가 필요하다. 괜찮죠?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주의사항 보시면 경영진은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괜찮을까요? 아마 제가 드린 프린터에도 이런 문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순서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까지 맞고요. 그럼 나랑 좀만 더 얘기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뭘까? 일단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목적은 뭐예요? 주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지. 그럼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필요하는 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제공하는 정보가 뭐라고요?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이지. 그쵸? 미래에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근데 몇 년 전에 개념체가 개정되면서 요거 말고 추가로 모두 들어왔다고 그랬어. 경영자의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도 들어왔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옛날에 오빠 요즘 돈 얼마 벌어? 이것도 궁금하지만 오빠 내가 저번에 나 퇴직금으로 맡긴 돈 있잖아. 그거 잘 운용되고 있는 거 맞지?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요. 개념체계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업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한 정보만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개정나고 나서는 경영자의 수탁 책임 보고도 들어갔다고. 경영자가 내가 투자한 돈을 잘 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말 문제에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가 제공하는 정보는 이것뿐이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게 어디 나와 있냐면 나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봐봐. 일단 기업에 유입돼 미래 순현금 유입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꼭 기억해야 돼. 요거 수탁 책임에 대한 평가 요거만 좀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 이건 조금 혹시나 몰라서 얘기한 거고. 자 그럼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 세 번째, 전통적으로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죠. 한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한계. 일반 목적 재무 보고의 한계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추정치를 주진 않지. 우리가 재무제표 보면 그 회사 주가가 얼마 될 건지 나와? 안 나오잖아요. 같이 추정치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뭐가 줘? 이걸 보고 우리 회사 주가가 얼마쯤 될 건지 네가 알아보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죠. 이거 다 쓰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기업에 가치 추정치를 제공한다 하면 틀리잖아요. 추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주는 거지. 대화할까요? 무슨 말인지. 두 번째로 여러분, 일반 목적 재무 보고 이 재무제표의 일반적인 또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한계점이 상당 부분 판단, 모형, 추정에 근거하지. 판단, 모형, 추정에 근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00%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0% 정확한 숫자는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를 보면 여기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은 아니지만 보고기업의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괜찮을까요? 이 말이
요거예요, 요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꼭 요걸 봐야 돼. 그쵸?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당 부분,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한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기보다 만약에 오답 유형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판단 모형에 근거하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뢰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진 않아요. 합리적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괜찮을까? 멍하니 있지 말고 좀 적어 놓으셔야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나 더 있어. 그럼 봐봐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라는 건 모두가 오케이 하는 정보라며. 그럼 모두가 오케이 하는 정보니까 특정 정보 이용자에게 유리한 정보 포함시키는 거 돼요 안 돼요? 모두가 오케이 하는 정보라며. 근데 이거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면서 너한테만 필요한 건데 주는 거야. 특정 정보 이용자한테만 유리한 정보 줘요 안 줘요? 유용한 정보 줘요 안 줘요? 유리? 유용? 줘요 안 줘요? 주죠? 주죠? 주당이 기억 안 나? 주당이 이건 주주만 관심 있는 정보지 채권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래도 포함시키잖아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보시면 특정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있죠? 특정 일부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를 추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좋아요. 최근에 회계사 시험에 올해 요 부분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좀 기억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서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네 번째로 보면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보면 얘는 사실 두 가지 정보를 줘요.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사실 두 가지 정보를 줘. 요거와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랑 주냐면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줘요. 경제적 자원이 뭔데? 그게 자산이에요. 청구권이 뭔데? 부채랑 자본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근데 모두 제공해. 우리 이건 재무상태표잖아. 그럼 모두 제공하겠어요.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소까지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그리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거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나 봐봐. 이번에 회계사 시험 오답으로 요게 나왔었는데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재무성과에 기인한 부분이 있어요. 재무성과가 뭐야? 손익이요, 손익. 손익. 당기손익이랑 기타 부가손익이 변해서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할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이번에 오답 유형에 뭐가 나왔냐면 일반 목적 재무고에서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변동은 재무성과에만 기인한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뭐 거래뭐 웃어? 웃어?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기운 내시고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얼마 남았죠? 70일? 지금부터 공부하면 수석도 해요. 지금부터 공부하면 수석도 해. 그쵸?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쯤 되면 여태까지 여러분 공부 계속 했지만 성적 별로 안 올랐죠? 사실 뭐 모의고사 안 봤으니까 성적 오른지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보면 알게 될 거야. 아, 그대로구나. 그래서 그쵸? 지금부터 이제 성적이 오르게 될 건데 이 기회를 이걸 잘 버텨내셔야 돼.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는 언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아요? 시작하고 1주가 제일 힘들어요. 저 요즘 임계점을 넘어갔고 요즘 하루에 한 끼 먹고 있거든요. 5일 됐어요. 제가 봐도 요즘 좀 선 넘은 것 같아갖고 한 끼 먹고 있어요. 진짜 힘들어. 밤 되면 온갖 짜증이 다 나요. 가족들 안 마주치려고 그래. 짜증내니까. 그리고 요즘 제로콜라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이 너무 심심하니까 제로콜라 종류별로 샀다고 내가. 그걸 마시고 있는데 오늘 네이버에 기사 나왔더라고. 건강의 역습 제로콜라 그거 뭐 고혈압과 막 심장마비를 일으킨다고.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포기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다이어트 하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뭐긴 뭐야. 일주일 동안 존나 굶었는데 살이 1kg도 안 빠졌다고요.
몸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좀 오르실 거예요. 정리가 되면서. 봐봐. 재무성과 이외로 변동하는 부분도 있어요.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왜? 아니 차입했대. 그럼 현금 차입금. 증자했대. 현금 자본금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성과랑 관련 없이 자산부채가 변동하잖아요. 이번에 오답유형 그래서 뭐? 재무성과로만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변동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오해요. 재무적 성과 이외에도 경제적 자원 및 청구권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괜찮을까? 요 정도 정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 목적 재무보고까지는 받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저만 넘기면 되겠죠? 질적 특성이 나옵니다. 질적 특성. 요즘은 이 개념체계에서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개념체계 하면 무조건 얘만 나왔는데 요즘엔 다른 걸 많이 내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쪽이랑 이쪽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질적 특성은 늘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질적 특성이 뭐라고요? 질적 특성이? 보고서 잘 쓰는 법이죠.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을 질적 특성이라고 그러죠. 잘 쓴 보고서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질적 특성이에요. 그럼 질적 특성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 거 기억나? 나 여기다 한 번에 다 쓸 거예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죠. 잘 쓴 보고서가 가지는 특징 중에 가장 메인인 특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기본 강의 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도 까먹었을 테니까 문제 풀이 때는 안 했어. 객관식 때 안 했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할게요. 제가 요즘 에스파에서 그 르세라핌으로 갈아탔거든요. 오늘 다이어트 하도 너무 힘들어. 집에 들어갔어. 애들 가자. 그럼 오랜만에 집에 있는 큰 테레비로 이제 르세라핌의 무대를 한번 찾아본다고요. 그쵸? 봤더니 안티프레저 100만 조회수 있어요. 눌러봤어. 누르면 누가 나와야 돼? 르세라핌이 나와야지. 백댄서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이게 뭐라고? 이게 아이돌이고 이게 백댄서예요. 그럼 봐봐. 기본적으로 르세라핌이 나오고 백댄서 안 나왔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쵸? 근데 안티티티 프레저 막 노래가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고 백댄서 한 100명 나와서 춤췄다는 거예요. 그럼 난 끝나고 유튜브 뭐 하겠어? 댓글 달겠죠. 아니 씨발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쵸? 안 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두 개가 계층 관계를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아무리 보강적 질적 특성이 활발하다 하더라도 근본적 질적 특성이 만족이 안 되면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은 또 이 그림만 기억한다고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을 안 하고 이 얘기가 저만 볼게요. 저만 문구 읽어보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계층관계 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가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나와있죠.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지 표현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근본적인 질적 특성이 만족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지 말고 요걸 보고 나서 이해가 됐으면 요 문구를 기억해야지. 괜찮을까요?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맞힐 수 있어요. 최근에 말문제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 너무 어려워져서 못 맞춘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정답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봤던 거에서 나오고 이걸 그냥 다 외워버리려고 그래서 그렇지 읽으려고 하면 맞출 수 있어요. 봐봐. 여기까지 해서 계층관계까지는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 보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이면 뭐가 중요해 얘네?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얘네 순서 있어요. 순서. 그래서 어때요? 채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카즈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에스파면은 저기 윈터 나오고 카리나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닉냉 지질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알아? 나 이거 어제 밤에도 공무원에서 똑같이 했다. 그거 알아? 농담도 똑같아 지금. 하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그래서 얘네 순서가 있어. 순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적 근본적 질적 특성 안에는
목적 적합성이랑 표현의 충실성이 있잖아요. 그쵸? 아시죠? 목적 적합한지 먼저 따지고 2단계로 충실한 표현이 되는지를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뭐 근본적 질적성은 적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구 보시면 여기 개념 체계에서 근본적 질적 특성은 적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괜찮죠? 그게 요거 1번, 요거 2번이고 두 번째로 아이돌 무대인데 누가 한 명 아파서 안 나왔대. 그 2.5세대 아이돌 AOA가 있어요. 그 AOA 보면 옛날에 설현이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설현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럼 설현이 안 나오면 막내 찬미가 설현 파트를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AOA 무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빰빰빰빰 하더니 갑자기 찬미가 딱 나와. 아이씨 오늘 설현 안 나오잖아. 그럼 막 돌리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 어느 하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극소화하는 거 돼 안 돼? 안 돼. 다 나와야 돼. 이게 만족이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된대. 그럼 정보로서 의미가 없어. 이게 만족이 안 되는데 이게 만족이 된대. 이것도 정보로서 의미가 없어요. 다 나와야 돼. 그 소리가 요 소리예요. 그래서 문구 보시면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 어디 보자. 이건 좀 뒤에서 볼게요. 아 여기 셀프 스터디 4번 보시면 여기요. 저만 볼게요. 목적 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충실한 표현 이거죠?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둘 다 좋은 정보가 아니다. 읽을 수 있겠지? 무슨 소린지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좀만 봅시다. 백댄서야. 백댄서의 순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광적 질적 특성은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부광적 질적 특성 어떻게 되지? 이 안에 보시면 얘네 어느 하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하나를 극소화시키는 거 돼 안 돼? 돼. 진짜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해. 회계세법? 재정학? 그쵸? 재무회계 먼저 시작하잖아.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 호성이 형 좀 전까지 얼마 친한데 뭐 근데 뭐 호성이 형 갑자기 너무 날라다녀. 갑자기 저기 행정수법 가르치는 김효민 선생님이 갑자기 포텐이 터져갖고 엄청 날라다닌대. 호성이 형 잠깐 쉬는 것도 죄송해요.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좋아. 자 볼게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선을 넘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그래서 부광적 질적성은 어떤 규정된 순서에 따르지 않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 나와 있고요. 다른 질적 특성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감소될 수도 있다. 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진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 좋아. 여기까지 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럼 이 안에 이제 하나씩 봐야겠지. 근본적 질적 특성 안에 보면 목적 적합성이 있고 표현에 충실성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세무사 시험이에요. 순서 이런 거 이 안에 목적 근본적 질적성 안에 뭐가 있고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당연한 거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목충 외우시고 목적 적합성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 적합성이 뭘까요? 목적 적합성이 뭐예요? 말할 수 있었잖아, 그치? 목적 적합성이 뭐예요? 아니 목적 적합성의 의미가 뭐냐고요. 뭐라고요? 볼게요 여러분. 목적 적합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했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 목적 적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준서 이 개념체계에서 목적 적합성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난 보자.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일부 정보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원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요 문구가 더 많이 나왔어요. 목적 적합성의 정의를 물어볼 때. 괜찮을까요? 정보가 일부 이용자가 나 이거 이용 안 할 거야. 혹은 나 이거 이미 알고 있어. 그래도 요걸 들으면 의사결정이 또 바뀌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 문구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요 문구를.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목적적 합성 안에는 몇 개가 있어. 또 세 가지 있죠? 예측가치, 확인가치, 그 다음에 뭐? 중요성. 목적적 합성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앞글자 따고 그런 거 하지 마.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쵸? 그럼 목적적 합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만족이 돼야 되는데 예측가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봐, 이게 예측가치야. 내가 X 1년도에 1억 벌었대요. X 2년도에 2억 벌었대요. X 3년도에 3억 벌었대. X 4년도에 사람이라면 몇 억이에요? 네 사이즈로 볼 때 3억밖에 안 돼? 사람이라면 4억이겠지. 이 정도만 제공해도 1년에 1억씩 올랐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도 1억씩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요게 예측가치야. 이것만 갖고 있어도 이걸 내가 예측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측가치는 시험에 뭐만 나와요? 예측치를 제공해야 예측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 그게 예측가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예측치를 제공해야 예측가치가 있다 그러면 틀려요. 예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되지. 좋아요.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확인가치는 뭐야? 이렇게 딱 갔더니 실제로 X4년도에 터져갖고 5억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이제 2억씩 보나 보네? 하면서 내가 예측했던 걸 확인하고 수정했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피드백 한다고 해요. 예측가치는 뭐예요? 확인가치는 뭐예요? 예측한 걸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으면 확인가치를 가져요. 근데 이거 내기가 애매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뭘 내죠? 봐봐.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 예측을 해야 확인해서 수정을 하지. 그럼 일반적으로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동시에 있을까요? 따로따로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동시에 있겠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동시에. 자, 줄 거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어차피 지금 이제 시험 임박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줄쳐드리는 부분만 체크하고 외우면 되는 거지 뭐 문제를 많이 풀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가르쳐도 없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런 건 답이 아니라고요. 그쵸? 제가 객관식 때 무슨 얘기 했었죠? 어려우면 진짜 처음 보는 문제면 1번이고 나만 모르겠으면 3번이라고 그랬죠. 이번에 회계사 시험을 봤는데 나만 모르면 1번이 맞는데 어려우면 1번이 맞는데 나만 모르면 4번이더라고요. 올해는 4번인가 봐. 올해는 4번인가 봐. 진짜 중요한 얘기 했다 지금. 올해는 4번이야. 그쵸? 올해는 이런 얘기하면 웃고 넘기는 분이 있고 정말로 가슴에 새겨드는 분이 있다고요. 둘이 점수 차이가 꽤 난다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 보이시죠?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피드백 할 수 있으면 확인 가치를 갖는다. 그리고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중요성이 나와 있는데 중요성이 뭐예요? 중요성이 저희 아내가 이렇게 뭐 쓰고 이런 거 있으면 저한테 막 얘기하고, 저희 아내가 호들갑 떤다고 그런 건 좀 그렇지만 호들갑 떨 때가 많아요. 진짜로. 세상에 카드값 막 이런다고요. 이렇게 수업하는 게 쉬운 것 같아? 세상에 카드값 그런다고 해서 아니 왜 그래 그럼 카드값이 이번 달에 30만원 나와서 왜 그래 막 오빠 진짜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나 이거 50만원짜리 사도 돼? 그러면 제가 그래요 100만원 미만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그게 또 요즘엔 끊어서 결제하더라고요. 그럼 봐봐, 그게 중요성이 저한테 100만원 미만은 안 중요하다고요. 매일 결제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성이에요. 그쵸? 그럼 봐봐, 중요성 같은 경우에 기업마다 중요성이 동일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지. 그쵸? 그래서 중요성은 정보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결정할 수 없어요. 그쵸? 자산 총액이 똑같이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로 가봐야지 중요성 금액이 달라진다고. 그쵸? 옛날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회계법인 같은 경우엔 옛날에 감사 나가면 이거 중요성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옛날에는 숫자 넣고 자산 넣고 부채 넣고 수익 넣고 자본 넣고 하면 중요성 금액이 얼마인지 그냥 모델링에서 딱 튀어나왔어. 근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가서 본다고. 그래서 중요성 금액은 사전에 결정할 수도 없고요. 계량의 임계치를 사용할 수도 없어.
계량의 임계치가 뭐냐면 공식 같은 데 넣어서 결성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가서 봐야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요. 자, 요즘 챗 GPT가 유행인 거 아시죠? 챗 GPT 그 진짜 막 인공지능 한다면서요. 그쵸? 저도 막 그래갖고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해봤어요. 돈 내고. 제일 먼저 검색했던 게 뭔지 알아? Do you know 정인돈? 해봤던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볼게요. 자, 보시면 중요성은 기업마다 다르다. 그쵸? 계량의 임계치를 획일적으로 미리 결정할 수 없다. 괜찮죠? 근데 예상외로 시험은 이게 더 많이 나온다? 이거 봐봐. 재무정보의 예측가치나 확인가치 둘 다가 있으면 재무정보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요 문구. 요 문구. 요거 마저 틀려. 이거 공부 안 한 분들, 대충 공부한 분들 보면 이거 틀렸다고 그런다고. 왜냐면 중요성이 없으니까. 우리 실제로 이 개념 체계를 읽어보면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에서 이거 두 개만 얘기해. 얘는 기업마다 따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중요성이 없어도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만 있어도 목적 적합성이 만족해요. 그래서 조문구가 맞는 얘기야. 이건 기업마다 따로 결정하는 목적 적합성이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괜히 또 시험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중요성 빠졌다고 이거 틀렸다고 하면 안 돼. 개념 체계상으로는 예측가치랑 확인가치만 갖고 있어도 목적 적합해요. 괜찮을까요? 자, 여기까지 봤고. 자, 넘겨보시면 표현의 충실성이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표현의 충실성 이 뭐 얘기하는 건지 알아? 결국 표현의 충실성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적 실질을 충실히 반영한다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게 뭐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맞추면 제가 책에 사인해 줄게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러면서. 그게 소리 내면서까지 싫어할 일이야?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예시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는 거 예시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 해커스가 있고 해커스 경영이 있으면 별개의 회사잖아. 근데 얘가 얘 회사 주식을 50% 넘게 갖고 있대. 그럼 하나의 회사로 재무제표 만드는 게 연결재무제표잖아요. 이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거야. 그쵸? 하나 더 해볼까요? 또 뭐 있어요? 리스, 금융리스. 우리 리스 같은 경우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자산으로 잡아. 내 거 자산으로 안 잡아. 자산으로 잡죠. 법적으로 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고 해요. 표현의 충실이라는 건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세 가지가 있지 또. 뭐 있어요? 완전성, 그 다음에 중립성, 그 다음에 무오류 있죠? 그쵸? 완중호 헷갈려갖고 중요성이랑 중립성 헷갈리면 안 돼? 돌아와서 완전성은 할 얘기가 없어요. 정보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다 넣어야 된다는 게 완전성이야. 그쵸? 특별한 얘기 전혀 없고요. 중립성은 뭐예요? 중립성은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중립성이지. 만약에 해커스 경영을 누군가 산대요. 해커스 경영을 누구나 산다 그러면 해커스는 비싸게 팔고 싶겠지. 그럼 해커스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많이, 부채 조금, 이익 많이 이렇게 하고 싶겠지. 하지만 사는 쪽에서는 자산 조금, 부채 많이, 이익 조금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쪽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재무정보를 작성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런 걸 편의라고 해요. 그럼 재무정보 작성할 때 편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편의라는 걸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걸 중립성이라고 한다고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걸.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립성은 말 문제로 뭐가 많이 나왔지? 중립성이라는 게 네 말도 옳다 내 말도 옳다야? 허허허 황희정승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얘는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지. 정보로서 의미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지 의미 없는 정보를 서술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문구 보시면 표현의 충실성 자체는 할 얘기가 없고 완전성도 할 얘기가 없고 중립성부터 보시면 되는데 편의가 없어야 된다. 중립적인 정보는 목적이 없거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거지 정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을까?
개념체계가 개정되면서 중립성에서 추가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중성이에요. 신중성. 개념체계 개정되면서 중립성을 부연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신중성이잖아요. 신중성이 뭡니까? 모르겠어요? 보수주의는 뭐예요? 학생이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서 그래요. 보수주의가 뭐예요? 공부는 하셨죠, 우리 종강하고. 그쵸? 보수주의가 뭡니까? 순자산을 적게 잡는 걸 보수주의라고 하잖아요. 뭐 IFRS에서는 현대백에서는 없어진 개념이지만 보수주의가 뭐야? 순자산을 적게 잡자는 거예요. 적게 잡자는 거. 그럼 신중성은 뭐냐면 너무 적게도 잡지 말고 너무 많게도 잡지 말자는 게 신중성이에요. 너무 적게도 잡지 말고 너무 많게도 잡지 말래. 그럼 균형 있게 잡으라는 소리지. 근데 보수주의는 적게만 잡으라는 소리니까 균형이 없지. 그럼 신중성은 첫 번째로 비대칭성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포하고 있지 않지. 보수주의가 비대칭적인 회계처리고 신중성은 대칭적인 회계처리겠죠. 그쵸? 그럼 봐봐.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든다며. 그럼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드는데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IFRS를 만드는데 개념체계에서 지금 신중성 나와 있잖아. 그럼 개별 회계 기준에서는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비대칭적인 회계 처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잘하셨어. 책 갖고 와 사인해줄게. 저가법이죠. 저가법? 저가법 평가 손실만 잡잖아. 취득 원가보다 밑에 있는 것만 잡지 위에 있는 건 안 잡잖아요.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개념체계에서 신중성은 비대칭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 회계 기준에서는 비대칭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그럼 맞는 소리라고요. 저가법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성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위에는 사실 중요하긴 한데 낼 수가 없어. 왜냐면 지문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신중을 기한다는 것은 비대칭성의 필요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을 기한다는 건 균형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비대칭성이 필요하지 않겠지. 하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대칭성은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 기준에서는 비대칭적인 요구사항이 포함될 수도 있다. 문구 읽을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읽을 수. 말문제 맞춰주셔야 돼요. 우리 세무사도 재무회계 말문제가 7문제 정도 나와요. 뭐 원가에서 몇 문제, 한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 재무회계에서 나오는데 요거 먼저 맞추고 시작하는 거야. 그쵸? 많이 원가 말문제 맞추셔야 돼. 그쵸?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무오류 있네. 무오류는 다 아는 얘기 같은데 무오류 보세요. 뭐가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거야? 무오류 100% 정확해야 된다는 거야? 무오류라는 게? 아니에요. 100% 정확한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작성하는 절차상에 오류가 없는 걸 얘기할 뿐이죠. 100% 정확한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류가 없는 수를 보시면 절차상의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괜찮을까요? 응.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넘겨보시면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어요. 보강적 질적 특성. 힘들겠지만 나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할 게 많아요 우리 오늘. 그리고 이 수업이 좀 빡셀 거예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는데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4가지가 있죠. 잠깐 줄까요? 보강적 질적 특성 안에는 4가지가 있어요.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렇게 있죠? 비교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데 시험 문제는 비교 가능성이 제일 잘 나오니까 비교 가능성 열어보세요. 비교 가능성 종류가 2가지가 있죠.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는지, 그쵸? 다른 학원 대비 올해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는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기업 간 비교, 기간 간 비교라고 하지.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기업 간 비교나 기간 간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몇 개 필요해요. 프린터 안 챙겼네? 프린터 앞에 있어요. 최소한 2개 이상 필요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비교 가능하려면 최소 2항목 필요하다. 요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일관성이 있어요. 비교 가능성 있고요. 진짜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이 들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뭐 원래 줄넘기를 못했는데 저희 애 다니는 초등학교가 줄넘기를 집착하더라고요. 수행평가를 줄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저희 딸이 진짜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르치러 나갔더니 이렇게 한 다음에 뛰어. 이렇게 하고 뛰고, 제가 야 같이 뛰는 거야 그랬더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포기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줄넘기 20개 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뻥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봤더니 정말 20개 넘더라고요. 제가 눈물 줄줄 흘렸어요. 아니 언제 이렇게 는 거야? 아 아빠 학원 다녔어 이러더라고요. 줄넘기 학원 들어봤어? 저희 아이 딸 줄넘기 학원 다니고요. 저기 뭐 한글 다니고요. 영어 다니고요. 수학 다니고요. 그 저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골프 학원도 다니거든요. 속된 말로 존나 비싸요.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막내가 어저께 같이 그 위 닌텐도 위 있잖아요. 위로 마리오 골프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언니한테 줬나봐. 아빠 아무래도 나도 골프 학원 다녀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덜컥 하는 거야. 야 수일아 너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하자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비싸요. 응?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는, 오빠 나 임신했어. 그래서 애가 3명이 된 거지. 그럼 이게 작년 지출이랑 올해 지출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애가 1명 더 늘었는데? 안 되겠죠. 이게 일관성이야. 괜히 얘기했네. 아니 작년이랑 올해 지출을 비교하려면 애가 2명만 있어야지. 3명 되면 쉽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관성이 수단이고요. 아시죠? 비교 가능성이 목표예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뭐 그렇게 속으로 웃나요? 저 공무원 가면 빵빵 터져요. 애들 막 큰 소리로 하하 웃고 그러는데 역시 여러분 품격이 있네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일관성은 수단, 비교 가능성 목표. 오답 비교로 뭐가 나와? 요게 수단, 요게 목표. 괜찮을까? 또 뭐 알아야 돼? 통일성 나와 있는데 통일성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통적으로는 요게 제일 많이 나왔지. 그래서 읽어보시면 비교 가능성 보면 최소한 2항목 필요하다.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일관성이 수단, 비교 가능성이 목표 나와 있고요. 통일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얘는 뭐 나온 적은 없는데 똑같은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대. 그럼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겠어요? 떨어가겠어요?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 처리 방법이 있으면 비교 가능성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 좋아. 여기까지 봤고요. 나 봐. 오늘만 지금 내용 정리를 하는 거지.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종합사례 풀린 다음에 문제 풀면서 왁구 정리만 할 거기 때문에 그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봐. 검증 가능성 나와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 뭐라고 그랬어요? 나랑 비슷한 정보를 갖고 있는 애들은 그 결론이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럼 검증 가능성은 사실 이것만 나왔는데 어떤 재무 자료를 갖고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러면 비슷한 값으로 나와야겠지. 그쵸? 딱 하나의 숫자로 일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결론과 비슷한 범위 내에서만 나오면 되지 하나의 숫자로 결론이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지. 하나의 숫자를 뭐라 그래요? 단일, 점, 추, 정, 치일 필요는 없어요. 비슷한 범위 내에만 들어가면 돼 결론이. 기억나시지? 그래서 검증 가능성 보시면 합리적이고 판단력 있는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수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완전히 일치하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치할 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결론이 단일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봤고요. 아이고 힘드시죠? 세 번째로 적시성이요. 적시성. 이번에 1차 재무회계 어렵게 나올까봐 걱정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내일 그 산에 들어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나올 생각이에요. 문제 20개를 제가 딱 찍어서 25개를 딱 찍어서 나올 수 있게 100일 후에. 여러분 시험은 73일 남았는데 그럼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그게 적시성이야. 그죠? 다만 그거 알아? 이거 어저께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적시성이 당연히 떨어져. 근데 일부의 경우에는 적시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에 그게? 추세 분석. X1년도에 10원 벌고 X2년도에 20원 벌고 X3년도에 30원 벌었대. 이렇게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엔 과거의 정보도 여전히 유용하다고요. 괜찮지? 그래서 적시성 보시면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용성은 낮아지나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적시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질적 특성이 몇 개 안 돼요. 빨리 정리하면. 자, 이해 가능성 있어요. 이해 가능성 2개 있는 거 아시지? 이해 가능성. 첫 번째, 너무 어려운 거라서 빼버렸대.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너 이거 어차피 얘기해봤자 모르잖아.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를 빼버렸대. 그럼 뭐가 돼? 완전성이 떨어지겠지.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성 지금 어디 있어요? 근본적 질적 특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컨디션 너무 좋다고 저기 카리나 빼고 차이가 춤춘대. 그건 안 돼요. 그 얘기예요. 어디 있어요? 보시면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재무보고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는 있으나 보고서가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정보를 오도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소리야? 이해 가능성 높이려고 완전성을 저해하는 건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써놨다고요. 할 수 있을까? 좋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회계 정보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을 위해 작성해야 돼요? 노베이스를 위해서 작성해야 돼요? 노베이스를 위해서 작성하는 건 회계 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되어야 한다. 어렵지 않겠지? 여기까지 하면 개념체계에서 대답하는 말문제들을 다 정리했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나 더 보자. 이 개념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개념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세무사 되고 싶어요? 내가 진짜 되게 해줄게. 500억만 줘. 그럼 그쵸? 뭐하러 그럼 세무사에 500억 있는데 저기 하와이 가야지. 이게 뭐예요? 원가 효익, 원가 제약이죠? 원가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개념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원가 제약이 뭐야? 요 정보를 얻었을 때 효익이 원가를 초과해야 돼. 이렇게 되면 정보로서 의미가 없다고요. 괜찮을까?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런데 이거 개인마다 달라. 상대적이야, 절대치야? 상대적이지, 여러분. 그쵸? 기업마다 다르다고요. 원가랑 효익이 기업마다 달라. 그래서 어디 기억하시면 되냐면 저만 볼게요. 저만. 여기 원가의 효익의 평가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보고를 요구하는 걸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이에요. 기업마다 다르다는 소리야. 요 관계가 상대적이라는 게.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럼 여기까지 끝냈어. 오늘 집에 가면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뭐 할 거예요? 저녁 때 오후에. 오늘 배운 걸 뭐 복습한다고요? 당연히 복습해야지. 오늘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저번에 문제집에서 안 푼 거 있잖아. 이거 푸셔야 돼. 개념체계.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여기 정리할게요. 여기 잠깐 쉬었다 나오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